도시 외곽의 장례식장. 비가 내린 뒤 물기 맺힌 유리창 사이로 검은 양복들이 무겁게 오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쓸쓸한 울음소리를 냈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축축한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가족실 안쪽 큰 영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생전에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김영식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앞에 선 아들들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장남 김태호는 검은 양복을 메스처럼 정갈하게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곧고 어깨는 벽처럼 단단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가올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완벽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차남 김도현은 조용히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형과 막내 사이에서 시선을 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막내 김서준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공기에는 묵직한 금속성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빈소를 찾은 이웃들은 큰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는데 라며 김태호를 칭찬했고 아버지 뜻을 잘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내 김서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변호사 박상수의 사무실에서 유 원장이 공개된다는 소식이 돌자 조문객들이 떠난 빈 자리마다 낮고 거친 숨소리들이 남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집의 평화는 영정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유리문을 미끄러져 들어오는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갈라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장례식장을 떠나는 형제들의 발걸음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김태호는 앞장서서 당당히 걸었고 김도현은 뒤를 따랐으며 김서준은 한참 뒤처져 혼자 걸었습니다. 마치 이미 갈라진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공개될 유 원장이 가져올 충격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김서준입니다. 아버지 김영식 장례를 치르는 내내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시렸습니다. 빈소에 앉아 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셨고 가족 식탁에 앉으면 늘 너희끼리 잘 지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장례를 치르는 동안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무릎이 까져서 울 때 아버지는 빨간 약을 발라주시며 울지 마라 서준아. 내가 강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빈소에 앉아 있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지만 김태호 앞에서는 차마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빈소에서 김태호는 검은 양복을 메스처럼 정갈하게 여미었고 김도현은 조용히 손수건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김태호는 조문 온 이웃들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아버지의 뜻을 잘 이을 것이라고 단정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귓속을 긁었습니다. 무엇을 이을 것이라는 걸까요? 아버지의 사업, 아니면 다른 무언가. 조문객들은 김태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큰아들이야. 든든하다. 아버지 닮았어. 책임감이 강해.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제 가슴 한 구석이 쓰렸습니다. 저는 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걸까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저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말입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조문떡과 냉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으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김도현은 낮게 한숨을 쉬며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중심은 늘 김태호였습니다. 좋은 옷도, 좋은 말도, 좋은 시선도 대부분 김태호에게 갔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태호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참 듬직하다라고 했고, 저에게는 서준이도 형 닮아서 잘 클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 자체로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뒤에서 눈치를 보며 따라갔습니다. 장례 내내 김태호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군더더기 없이 흘렸고, 인사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모습도, 상여를 따라가는 모습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깔끔함이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요? 그날 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눌러쓴 숫자들이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다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준이 오늘 군대에서 편지 보냈다.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서준이가 취업 준비한다고 한다. 걱정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은 골고루. 서준이 특히 마음 쓰인다. 짧은 문장인데 제 심장을 강하게 당겼습니다. 김태호에게만 모든 것을 준다는 말을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마음이 여리니까 더 챙겨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유언장 공개가 더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바뀌었을까 봐요. 새벽 3시가 넘도록 눈을 감아도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같은 불안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해질 텐데, 과연 아버지는 어떤 뜻을 남기셨을까요? 수첩에 적힌 글씨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변호사 박상수 사무실의 회의실은 지나치게 환했습니다. 형광등이 유난히 밝아서 눈이 부셨고, 유리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가 놓였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면도날처럼 예리했고, 봉인 테이프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박상수는 차분히 봉인 테이프를 떼고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인 김영식님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박상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등을 붙였고, 김도현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서 무릎 위 바지를 문질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가슴이 아팠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박상수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영식은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전 재산 일체를 장남 김태호에게 상속한다. 문장이 끝나자 제 귀 안쪽에서 웅 하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김태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김태호에게만, 수첩에 적힌 골고루는 뭐였을까요?
서준이 특히 마음 쓰인다는 말은 또 뭐였을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상수는 계속해서 서명과 날짜, 공증인을 차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문서 가장자리에 묻은 잉크 얼룩과 서명획의 미묘한 떨림에 눈이 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서명은 늘 힘있게 눌러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문서 속 서명은 회계 시작과 끝이 비정상적으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흉내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문장 끝 어투도 낯설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속한다보다 물려준다를 자주 쓰셨거든요. 서준아, 아버지 땅을 너한테 물려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차이였지만 제 목을 조였습니다. 김도현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반면 김태호는 너무도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요. 유언장 공개를 마친 뒤 김태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유산 정리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박상수는 상속 절차를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빠르게만 맴돌았습니다. 왜 빠르게 해야 할까요? 뭔가 급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 바닥에 대리석이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김도현이 제 팔을 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준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버지 말투가 아니야. 저는 수첩에서 봤던 골고루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유리문에 비친 김태호의 뒷모습은 군인처럼 반듯했습니다. 반듯하다는 말이 그날따라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태호는 말했습니다. 두 동생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챙겨줄게. 그런데 왜일까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날 저녁 김도현과 저는 아버지의 수첩과 유언장 사본을 나란히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문서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수첩의 날짜는 사망 반년 전까지 이어져 있었고 유언장 날짜는 바로 사망 일주일 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손가락으로 날짜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어. 서류를 읽고 이해할 상태였을까? 맞습니다. 그 주는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가신 주였거든요. 저는 병원 단병인 윤혜리가 보내준 문자 캡처를 꺼냈습니다. 그 주에는 진정제 용량이 늘었어요. 윤혜리와 통화했을 때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주 내내 김영식이 몽롱했다.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시더라. 그런 상태에서 유언장을 쓸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실 분이 아니었는데요. 아버지는 작은 일도 가족들과 상의하셨거든요. 또 하나 공증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최미라. 저는 검색 대신 오래된 서류처를 뒤졌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토지 매각할 때 공증을 받으실 때 썼던 이름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수라는 분이었죠. 아버지는 한 번 믿으면 계속 그 사람을 찾는 성격이셨는데 갑자기 왜 다른 공증인을 부르셨을까요? 박상수를 통해 확인하니 최미라는 출장 공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방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병원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는데 말입니다.
김도현은 필적 감정 의뢰를 제안했고 저는 아버지가 즐겨 쓰던 만년필을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 원장 서명의 잉크색과 만년필, 잉크 카트리지, 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같은 브랜드의 파란색 잉크만 쓰셨는데 유 원장의 잉크는 약간 검은 빛이 돌았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작은 의심들이 서로 꼬리를 물며 하나의 덩어리로 커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 이거 위조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방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김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제 가슴 속에서 오래 눌린 울분이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삶을 뒤틀 수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종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정말 위조라면 김태호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피 한 방울 나눈 형제인데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김태호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익숙한 번호가 떴습니다. 김태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김태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죠.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군대 문제로 휴학했던 해 기억하지? 그때의 진술서, 누가 도와줬는지 생각해봐라. 김태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일을 왜 꺼내는 걸까요? 군대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선임의 가혹행위 때문에 힘들어할 때 김태호가 도와줬거든요. 진술서 작성도 변호사 선임도 모두 김태호가 해줬죠. 그런데 그 진술서에 거짓이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모르지. 김태호의 말이 끝나자 차갑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일을 왜 꺼내는 걸까요? 그때 김태호는 저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곧이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도현에게는 사업 투자 계약서 원본을 내가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도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김도현은 말끝을 흐렸지만 그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서는 낯선 남자가 서성였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는데 제가 나타나자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근길에는 제 뒤를 밟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불쑥불쑥 들렸습니다.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김태호는 친척들에게도 손을 썼습니다. 막내가 돈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을 흘렸고 이웃들은 큰형이 얼마나 효자였는데 라고 수군댔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욕심 많은 막내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밤마다 현관문 보안등이 이유 없이 깜박였습니다. 센서가 고장났나 싶어 확인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 메일로는 정체 모를 계약서 스캔본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보증을 서준 계약서였는데 어떻게 김태호가 갖고 있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게 돈이면 돈을 줄게. 김태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읽기도 전에 삭제했습니다.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은 오래된 상처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허공을 긁듯 가슴팍을 쓸어내렸습니다. 김태호가 던지고 간 말 하나하나가 지난 시간의 수치와 공포를 깨웠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 취업 준비할 때 실수, 친구 보증선 일까지. 김태호는 제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도현은 제 어깨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서준아, 두려우면 진다. 우리는 사실을 모으자. 사실은 협박보다 강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냄새와 소리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겨울 장판의 싸늘한 냄새, 문틀에 꽂히던 벨트, 금속 고리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김태호는 제가 책을 엉덩이로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밀어붙였습니다. 공부하는 책인데 엉덩이로 깔고 앉냐? 그때 제 이마에 상처가 났지만 아무도 김태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은 말렸지만 결국 김태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태호가 서준 걱정하니까 그렇지. 형이 동생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은 칼집 없이도 배웠습니다. 김태호의 폭력은 항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설날 세뱃돈 봉투가 김태호에게 몰릴 때 저는 구석에서 귤 껍질을 말아 주었습니다. 큰아들이니까 많이 줘야지. 서준이는 아직 어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호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을 때도 김태호는 냉소적이었습니다. 1등 한 번 했다고 우쭐하네. 내가 너 나이 때는 항상 1등이었어. 그리고는 제 성적표를 구겨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 칭찬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등을 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장례 사흘째 밤, 저는 술에 젖은 혀로 김도현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왜 김태호만 아들이었어요? 나는 왜 늘 마지막이었어요? 김도현은 말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는 중간에서 양쪽의 모난 돌기를 몸으로 받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는 작은 존재가 아니야. 저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김태호의 협박은 상처가 현재형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무력감, 그 두려움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는 당하고 살지 않겠어. 거울 앞에서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제게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준이는 무력했지만 지금의 서준이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김도현이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간병인 윤혜리와 병동 간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날 실제로 공증인이 왔나요? 답은 같았습니다. 아니요. 외부 방문은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그날은 특히 면회 제한이 심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못 들어올 정도였거든요.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수첩의 글씨, 병원 방문 기록, 간병인의 진술. 조각들이 서로 잡아당기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의 폭력은 예전처럼 제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현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형, 우리가 맞아요. 이 유 원장은 가짜예요.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서준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진짜 뜻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필적감정사 오상민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조용한 빌딩 한 구석에 있었고, 벽에는 각종 증명서와 감정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상민은 루페를 들고 유 원장 서명의 시작점과 종점을 번갈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필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다른 서명과 비교하면 이건 다른 손에서 나온 흔적입니다. 서늘한 한 줄기 기운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감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영식의 식자를 보세요. 고인은 평소 이 글자의 마지막 획을 강하게 끌어내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글씨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공증인 최미라의 출장 기록을 공증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날은 외근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미라 공증인은 그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날짜와 일지의 공백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현은 박상수에게 유 원장 원본 보존을 정식 통보했고, 저는 병원 측에서 받은 투약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유 원장 작성일로 찍힌 날, 아버지는 진정제 최고 용량을 투여받았습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복잡한 법률 문서를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었을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김태호는 이미 여러 부동산과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수의 가처분 신청으로 일부가 묶였습니다. 유 원장의 진위가 확정될 때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한다는 법원 명령이었습니다. 김태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준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돈이면 얼마든지 줄게.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김태호와는 달랐죠.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통화는 툭 끊어졌고 그 뒤로 협박 메시지는 감감무소식이 되었습니다. 대신 친척방 단체 채팅에는 집안 망신이라는 단어가 떠다녔습니다. 막내가 욕심이 과하다. 큰형한테 왜 그러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싸움은 소문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증거로 이깁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병원 CCTV, 간병인 진술, 필적 감정 결과, 공증인 출근부. 모든 것이 유 원장이 위조라는 사실을 가리켰습니다. 김태호의 완벽한 계획에도 빈틈이 있었던 거죠. 진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거대한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날 밤 김도현과 저는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끝을 보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습니다. 예비신문 날
법원 복도는 겨울 새벽 같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발걸음 소리를 메아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김태호는 고개를 곧게 들고 걸어왔지만 그의 옆에는 낯선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김태호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했을 텐데 변호사를 고용한 것부터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 앞 테이블에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차례대로 놓였습니다. 감정서, 투약 기록, 공증 외근 일지, 간병인 진술서, 병원 CCTV 영상까지 하나하나가 김태호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증거였습니다. 재판장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증인은 왜 현장에 없었는데 도장이 찍혔습니까? 김태호 변호사는 말을 고르다가 절차상 착오였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재판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절차상 착오, 공증은 본인 확인이 핵심인데 그게 착오라고요? 오상민 감정사는 서명 일치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동일인의 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단언했고 간병인 윤혜리는 그날 오후 내내 병실을 지켰는데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병동 간호사도 면회 제한으로 가족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짜놓은 계획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투약 기록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환자가 이 정도 진정제를 투여받은 상태에서 복잡한 법률 문서를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도 휴게의자에서 잠시 쉬는 동안 김태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금속성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더 가면 다친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주눅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형, 다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저였어요. 형이 저를 다치게 했잖아요. 제 말에 김태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섞인 얼굴이었죠. 그 순간 먼 친척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어릴 때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어른들이 몰랐다. 말 한마디가 어두운 복도의 작은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흔들렸고 김태호의 명성은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 단톡방에는 유 원장 위조라는 단어가 오르내렸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형제끼리 어떻게 그래? 김태호의 효자 서사는 빠르게 색을 잃어갔습니다. 평생 쌓아온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씁쓸했습니다. 김태호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유산을 3등분하자. 법정 다툼은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진실만이 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선고일 법정은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을 바라봤고 저는 심장 뛰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재판장은 두꺼운 서류를 넘기며 결론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유 원장은 위조로 판단합니다. 첫째, 고인의 의사 능력을 뒷받침할 의료 기록이 없습니다. 둘째, 공증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셋째,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의 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김태호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꼿꼿하게 유지해온 자세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이어서 재판장은 형사 절차 회부와 상속권 박탈,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고지했습니다.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거였습니다. 제 옆에서 김도현이 길고 깊은 숨을 뱉었습니다. 끝났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감, 피로감, 그리고 약간의 씁쓸함까지. 저는 손끝으로 무릎을 눌렀습니다. 오래전 벨트 금속 고리 소리에 움찔하던 손이 처음으로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겨울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김태호는 복도 끝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인간의 피로를 닮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 벗겨진 민낯이었죠. 저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우리 여기서 멈춥시다. 미워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바로잡은 겁니다. 김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언젠가 사과로 바뀌길 저는 마음속으로만 빌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현과 저는 아버지 유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낡은 수첩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재산은 골고루, 서준이 특히 마음 쓰인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지켜드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우리는 상속을 돈이 아닌 책임으로 나누었습니다. 김도현은 사업 빚을 정리하며 집안의 장부를 투명하게 만들었고, 저는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작게나마 시작했습니다. 김영식 장학회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을 때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상처 자리에 새 살이 차오르듯 서로의 빈틈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김도현은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김태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준아,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언젠가 용서해달라는 짧은 글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편지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진실을 되돌리는 기록입니다. 힘의 논리로 눌러온 시간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서로를 붙드는 손입니다. 가족은 때로 지옥이 되지만 바로 잡히면 다시 집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용히 다짐합니다. 김서준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겠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김태호, 언젠가 우리 진짜 형제가 됩시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장에 위조된 유언장이 가져온 고통은 끝났지만 진짜 유언은 이제 시작입니다. 너희끼리 잘 지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는 일말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